실례하겠습니다. 차 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한 20분. 20분. 네. 왜 아침 그리고 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이렇게 오래 차 기다리세요? 그렇죠. 왜 이렇게 차 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사람이 많은 탓인가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십니까? 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8. 58. 자녀 예. 두셨죠? 네. 몇 두셨습니까? 3남매. 3남매. 그중에 제일 큰 사람 나이가 몇입니까? 31살. 31살이요? 네. 손주 보셨어요? 아직 안 봤죠. 안 보셨어요? 네. 손주 얼마나 두고 싶으세요? 그건 별로 둘 정도. 둘 정도? 네. 사람이 참 많죠. 많죠. 사람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느끼시기에. 많죠. 우리 한 20대들 적에는 여기 이렇게 사람 많지 않았어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만.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1,000만. 1000평방미터, 1km평방미터당 우리 서울의 인구는 선진국의 4배에 비해서 1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지금 어디 나왔다 들어가시는 거세요? 직장에 왔다 갑니다. 직장에 왔다 가세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원 51. 네. 지금 얼마나 차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전에 방금 왔는데. 방금 오셨어요? 네. 아침 출퇴근길 편하세요? 아니 불편합니다. 불편하세요? 네. 왜 이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차가 자주 안 오고 거리가 멀다 보니 그렇지. 거리가 너무 번잡해서 사람이 너무 많죠. 예.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에 지금 적당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많겠지요 인구가. 너무 많죠. 네. 아주머니는 자녀들이 자식을 몇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새 봐서는 하나나 둘이나 둬야 되겠죠. 하나나 둘 네. 정도. 아주머니는 몇 네. 두셨어요? 저 둘뿐입니다. 네, 둘. 네. 지금 퇴근길이십니까? 예. 차 타기 얼마나 힘드세요? 이쪽엔 좀 힘듭니다. 저 신림동 가는 건. 신림동 가기 예. 때문에.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자녀 두셨어요? 예. 몇 두셨습니까? 셋입니다. 셋이나 두셔서 예. 지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8입니다. 38. 셋 두셨고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제 경우에는 저 딸 이후에 둘이기 때문에요. 네. 그 막내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예. 낳기 위해서 딸을 둘을 예. 낳고 계속 또 네. 자식을 낳으셨군요. 예. 네. 정말로 이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죠. 예, 좀 힘듭니다. 네. 퇴근길 편하게 가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많은 인구가 다 뭘 먹고 뭘 떼야 삽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인구 문제를 함께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잠깐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7남매입니다. 제 형제가. 근데 저는 이제 장가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남매를 낳았습니다. 네, 둘을 낳고 자격은 얻으신 거가 되나요? 겨우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낳았을 때는 그전엔 적다 그랬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둘도 많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게 됩니다. 오늘이 7월 28일입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7월 29일 내일 밤 10시 51분 정확히 28초에는 계산대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네, 3천만이 넘어선 지 16년 지나서 4천만이 됐고요. 네. 이런 추세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면은 이제 2000년쯤 되면은요. 네. 5천만이 되나요? 그리고 2050년에는 6천만이 넘어설 것이라고 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 밀도 1평방킬로미터에 몇 사람이 사느냐는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3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산을 뺀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야지대 이런 걸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 전문가의 말을 따르면은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급속히 늘어나는 그 인구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오늘 이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하시면서 가족 모두 시청하십시오. 함께 생각하시면서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본다면 방법은 있을 겁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 중계차 6대가 지금 각지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현재 이 시각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희 아나운서 불러보겠습니다. 강상희 씨. 네네. 지금 어린이회관 과학관 내에 마련된 인구 시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6분, 7분 지나는데요. 네.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 보겠습니다. 3,999만 8,032명입니다. 예. 자, 4천만이 되려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1968명. 1968명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 4천만 돌파라는 것,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이 이 경우에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막고 싶고 막아야 할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1초에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요. 그 위에 지금 보시면은 세계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 인구는 2초에 5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46억 3,061만 2,815명, 17, 18, 19.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전체 인구 그 비율을 제가 잠깐 계산해 봤더니요. 인구수만 했을 때 120분의 1 정도, 115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인구 밀도가 지금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 지구 면적에 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 생각하면요, 인구 비례만 봐도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33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또 한 명 늘었죠. 3,999만 8,033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숫자가 하나로 뛸 때마다 저희들 가슴에서 또 한 명 쿵소리가 늘었네요. 나는, 또 늘었습니까? 네. 쿵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2시간 생방송 진행하면서요, 이 인구 시기의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늦출 수 있다면 늦춰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숫자가 34인 것을 보고 저희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네. 정말 한 명 한 명 그 늘어나는 그 숫자가 우리의 가슴을 쿵쿵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 이런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 경제기획원에 나가 있는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수웅 기자. 네, 고소웅입니다. 저는 지금 그 서울 종로구 정은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전산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총 인구라든가 또는 출산율 그리고 사망률 등 인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그런 사안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그 담당자를 통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구통계과장 전승훈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총 인구를 봤는데요. 지금 제 시계로 대체로 본 시각이 7시 10분인데 7시 10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몇 명인지. 이 계산기에 지금 잘 화면상에 안 나타난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의 그 편의를 위해서 직접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네, 총 인구가 3,999만 8,036명. 네. 남녀 구별이 됩니까? 네, 되죠. 여자가 1,981만 2,600. 네, 이걸 들어서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방금 그 계산에 의하면은 7시 10분 현재 총 인구가 남자가 2,018만 5,354명, 네. 여자가 1,981만 2,682명으로서 이 시각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3,999만 8,036명으로 추계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와 같은 그 인구를 말이죠. 네. 대개 우리가 51초에 한 명이 는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말이죠. 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확실한 것은 10만이 알 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정한 통계적인 그 계산 방식에 의해 가지고 하루하루 인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좀 도표를 한번 보시죠. 예. 저희들 센서스에 의해서 매년 7월 1일 현재 연항 인구를 얻습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의 인구 증가율을 곱하면 매일매일 인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인구 4천만 명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7월 29일 0시 현재 인구가
4천만 명에서 1621명이 빠진 3,999만 8,37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621명이 늘어나는 시간을 계산하니까 22시간 51분 28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되는 시점을 저희들은 7월 29일 밤 10시 51분 28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 말해서 이제 만 하루 정도 네. 이상이 남았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네.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인구 그 증가 추세를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해방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남한 인구가 해방 직전에 1,500만 명이었는데 그 후에 정치적인 변혁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월남 또는 해외 동포의 귀환 등으로 남한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불안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서 무작정 아이들을 많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돼서 1970년도에는 인구가 3,100만 명, 네. 80년도에는 3,800만 명에 이르고 드디어 83년 7월에 인구가 4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도 현재에서 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여 년 후인 2000년에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2050년에는 인구가 6천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와서 아까 그 조금 전에 이계진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제1위가 그 벵글라데시로서 1평방킬로미터에 640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그 대만으로서 1평방킬로미터에 504명이었고 우리나라는 404명으로서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 지역을 제외한 가용 면적에서의 그 인구 밀도는 1,132명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인구 증가 추세는 하루에 1,715명 그리고 1년으로 따져서 약 62만 명 그러니까 대전시 인구만한 그런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1년에 대전시만한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야. 얼마 전까지는 대구시만 하다는 얘기를 주로 썼거든요, 표본으로.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대구시는 그걸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대전시 하나, 대전이 어떤 정도인지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전을 불러볼까요? 네. 박성광 기자. 대전 나오세요. 성광입니다. 대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항공 촬영한 대전시가지의 모습입니다. 네. 대전시 인구는 현재 77만 6천여 명, 면적은 204평방킬로미터입니다. 네. 이것은 지난 2월 15일 대전시가 국제적인 전원도시로 확장 발전에 따라서 네. 인접한 유성과 대덕권 관내 일부가 대전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네.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증가 인구가 조금 전에 62만여 명에 가까운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다면 대전시의 확장 이전의 규모인 지난해 10월 1일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69만 6,463명의 면적 87.36평방킬로미터를 기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심대평 대전시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어요. 예, 많이 덥습니다. 여기에도 77만 6천 명 가운데 한 분씩인 이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신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날씨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그 대전시의 그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인구와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박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1년의 그 인구 증가율이 1.58%이고 절대 인구로 따져서 약 62만 명이 증가돼서 대전시만한 도시가 매년 하나씩 더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4, 5년 전에 대전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행정구역이 확장되기 전에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 대전시의 인구가 69만 6천 명 네. 그리고 1년 예산이 약 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 69만 6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은 양고기 경우로 따져서 네. 쌀이 3,100가마 네. 그리고 보리쌀이 1,300가마 잡고기 약 35톤 정도 해서 저희 대전시가 당시에 경지 면적이 750헥타였습니다. 네. 그때 대전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쌀의 기준으로 따질 때 우리 시민이 약 15일분의 양국밖에 생산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소비되는 그 육류의 양으로 볼 때는 소가 약 30마리, 돼지가 약 200마리,
그리고 닭으로 약 6,700마리 정도를 먹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엄청난 소비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광 기자. 행정구역이 네네. 네. 근데 저희가 몇백억이 드니 또 쌀이 얼마를 먹느니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대전시라는 그 기존 시가 있고 도로망이 있고 학교가 있는 상황 하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많은 인구가 살려면 그런 시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불어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서 말이죠. 네. 저희가 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그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얼마나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실감 있게 계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네, 잠깐 기다리세요, 박 기자. 네네. 유정일 기자. 네, 여기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네. 지금 대전 얘기를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전의 박성광 기자의 그 자료 얘기를 듣고 네. 카이스트에 있는 그 컴퓨터에다 그 자료를 넣어서 네네. 어떤 정도 예산을 넣어야 되는지 네. 그 결과 잠시 후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이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입력시켜 보세요. 네, 들어서. 박성광 기자 나오실래요? 네, 여기 대전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방금 대전시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들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만약에 매년 늘어난 이 대전시만한 이 62만 명 규모의 도시를 하나씩 건설해야 한다. 네. 이렇게 건설해야 할 때 그 각종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다면은 지금까지 대전시장이 설명하신 것 외에 좀 더 대전시의 구체적인 현황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에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 길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는데요. 네네. 우선 그럼 편입되기 이전인 땅 넓이가 87.36평방킬로미터로 컴퓨터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가구 수가 13만 6천 가구에 네네. 7만 589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네네. 도로 총 연장 길이가 620km. 그리고 상수도는 하루 20만 톤 생산 규모의 배수관 길이가 30만 미터. 그러니까 박 기자 조금 300km.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네, 다시 한 상수도가 하루 20만 톤 생산 규모의 배수관 길이가 30만 미터. 그러니까 300km가 됩니다. 하수도는 길이가 1020km. 공공 건물이 대형이 10개, 소형이 190개. 학교 수는 국민학교가 150개, 국민학교가 50개군요. 중학교 네네. 35개, 네. 고등학교 33개, 대학교 12개 등 모두 네. 130개 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그 규모는요 모두 37개수에 연건평 86,73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입력이 됐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자료가 분석이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엄광숙 기자가 나오셨어요. 네, 취재 내용을 저희가 좀 듣겠는데요. 먼저 식량 사정에 관해서는 우선 먹어야 되니까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식량 사정? 네, 도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연간 그 소비하는 곡물의 양이 1,040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564만 톤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5.7%라는 476만 톤은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우리가 사오고 있습니다. 네. 이때 그 476만 톤이라는 곡물을 사들일 때 드는 돈이 10억 달러, 경부고속도로를 1년에 2개를 건설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7년 후인 서기 2000년이 됐을 때 인구의 증가 때문에 1777만 톤의 곡물을 소비한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네. 이때 영농기계화와 각종 식량 증산 노력으로 40%를 증산한다고 봤을 때 807만 톤은 우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970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을 외화를 두고 들여와야 됩니다. 네. 이때 사용되는 돈은 20억 달러. 이와 같이 그 막대한 양의 외국을 들여와야 되고 전체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의 증가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연간 1인당 곡물 소비량이 276kg에서 355kg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서 네. 사료 곡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식량은 그렇고요. 네, 에너지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 사정이 식량 사정보다 한결 나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연간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4,840만 톤인데 이 가운데서 25.1%에 불과한 1,215만 ton을 작업할 뿐이고 전체의 74.9%인 3,625만 ton을 수입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돈은 66억 7천만 달러로 식량에 들여오는 돈의 6.7배에 해당합니다. 네. 17년 후인 서기 2000년이 됐을 때 우리가 사용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연간 1억 7,630만 톤으로 네. 우리가 작업하는 것은
20.3%인 3,578만 톤이지만은 수입하는 양은 80%에 가까운 1억 4,051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는 돈은 324억 1천만 달러로서 우리가 작년에 210억 불을 수출로 벌어들였습니다만 그 돈에다가 100억 달러 이상을 주고서 에너지를 사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먹고 떼는 건 그렇지만 자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우리가 현재 가구가 790만 호인데 주택 수가 560만으로서 보급률이 71.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끝나는 1991년 정부가 매년 33만 채의 주택을 지음으로써 그때 가구가 1,071만이 됐다고 봤을 때 주택 수는 870만으로 보급률이 81.3%로 끌어올림으로써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만 현재 매년 30만 채 이상을 새로 짓는다고 공표를 해놓고 실제로는 20만 채밖에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경기가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 한 주택 사정은 더욱 나빠지죠. 이뿐이 아니고 환경도 나빠져서 하천의 유기 물질량이 80년도에 1,313톤이었는데 86년에는 2,163톤으로 늘어나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한강의 경우에 6.9 ppm, 낙동강 3.5 ppm, 영산강 7.3 ppm으로 아주 환경이 나빠집니다. 또 쓰레기도 80년에는 3만 4천 톤이었는데 86년에는 6만 톤으로 늘어나서 서울의 경우에 난지도가 85년이 되면은 매립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주 나빠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교육 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하고 다르게 교육 환경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육 환경도 지금 우리가 교육세를 걷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충족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학급당 인원도 거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상당히 나쁩니다만은 현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합쳐서 학생 수가 1,095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4천만이라고 봤을 때 4분의 1이 학생이죠. 학교 수는 14,240개고 교직원 수는 27만입니다. 17년 후인 2000년이 됐을 때 학생 수는 1,201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를 지금보다 1,400개교를 더 지어야 되고 교직원 수도 3만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적으로 늘어난 숫자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엄광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는 동안에 카이스트에서 분석이 됐는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유정일 기자. 네네, 유정일입니다. 네. 컴퓨터가 빠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산이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는 거라서 말이죠. 자세한 이 분석 내용을 이 통계 분석 연구실장이신 조맹섭 실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대전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구입비라든가 또는 기초개발비라든가 하는 항목들로 해서 9개 항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 대전에서 보내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서 일단 이 한국에 그 나와 있는 경제 연보라든가 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다소간의 가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널리 접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 중에서 토지 구입비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토지가 26,042만 약 2,642만 평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단가 10만 원으로 따져봤을 때 그 금액은 2조 6,426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똑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평당 도시 환경이라든가 또는 공원 등에 대한 정비를 감안했을 때의 평당 가격을 2만 원으로 했을 때 그때의 금액이 5,28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할 때 13만 가구에 해당되는 대전 시민들의 살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13평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단가를 6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온 액수가 8,84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도로 개발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발 및 포장을 한다고 할 때 총 거리가 31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단위는 얼마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7,000원 정도가 든다고 볼 때 여기에 토탈 금액은 270억 원 정도가 소요됐고,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30만 미터의 상수도가 대전시에 있다고 볼 때 그 단가는 10만 원에 해당돼서 300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 시설과 그다음에 공공건물, 학교, 기타, 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에 대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초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 인해서는 4조 9,214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83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본다고 할 때 우리나라 예산이 10조 4,167억 원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비율이 약 47.2%, 그래서 약 대전시만한 이 도시를 갖다가 기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설립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약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약 절반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82년 GNP를 고려한다면은 약 1할 정도가 해당이 되었고, 이것을 한 사람 앞으로 풀이를 한다고 할 때는 약 7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약 700만 원 정도의 돈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그 컴퓨터에 의한 분석을 봤습니다. 700여만 원의 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인당 돌아가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글쎄요, 경제 성장이 아무리 높아진다 그래도 1인당 세금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다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요즘에 물가를 완전히 잡아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앞으로 경제 성장이 잘 될 경우 7, 8%의 낙관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된다는 그 결과를 갖다 우리가 제자리 걸음도 못하게 되는데 써버린다.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보람없는 일이겠습니까? 네. 자,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시백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실제 그 경제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할 필요성을 뭐 새삼 저희가 뭐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인구 증가를 두려워하고 막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인구라는 것은 인구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집단으로 봤을 때 국가가 그 인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살려면은 이 인구가 전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생산의 힘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비도 인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면 생산은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소비는 줄여야죠. 그래서 이 소비가 되는 인구가 산업혁명부터 그 뜻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젠 기계가 혹은 로봇가 생산을 하지 사람이 수가 생산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 살려면은 사람 수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에서 우리가 인구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100명당 약 1.5명씩 매년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도표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나라 인구 증가를 한번 도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약 1930년도에 이 도표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약 100명당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줄었는데 이 줄은 것은 그 당시 왜 줄었냐 하면은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 초에서는 약 3%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것은 우리가 6.25 이후에 이제 사회 혼란기를 거치고 사회 안정기로 오면서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가족계획 사업이 들어와서
차츰차츰 우리가 인구 사업에 성공하는 길로 나가긴 합니다만은 1983년 현재 1.57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을 부인 1명당 몇 사람의 자녀를 낳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1960년대 우리나라 부인 한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6명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1970년 현재 볼 것 같으면 4명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나 1980년도, 82년도 현재를 보면 약 2.7명. 아직까지도 이건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6,100만 된다는 2050년 가면 그럼 인구 증가율을 얼마로 잡아서 그나마 된 겁니까? 6,100만이 되는 2050년도의 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정하기를 네. 또 희망하기를 정부에서는 약 1.2 내지 1.0%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내려가는 것이 그렇군요. 훨씬 내려가는 거라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도 상당히 지금 무서운 숫자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이 그럼 결단의 시기로서 좋은 겁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위치로 보아갔는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2050년대 인구 규모 6,100만이 네. 혹은 그 당시 인구 증가율 1% 내지 1.2%가 우리가 감소해야 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 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파랗게 나온 부분이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인구를 정부가 추계한 내용입니다. 현재 약 4천만으로 보고 2000년 가면 5천만이 되고 2050년 되면 6,100만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만일 우리가 현재 1983년대 인구 상황을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네. 지금 이 오렌지 색깔인데요. 현재 4천만이 2000년대에 갈 것 같으면 5천만이 훨씬 넘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50년대 가면 이것이 약 1억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증가율 1.57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라도 지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온 국민들이 이것은 사회 문제고 나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가정 문제로서 각자가 인구 억제 정책이 뭐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우리가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얘기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네. 그 가정에서만 잘 계획을 하신다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막 가정을 꾸미신 신혼부부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모두 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둘이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저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한 둘 정도 나서 잘 기르고 싶습니다. 하나만 낳죠. 역시 저는 외롭게 그나마 아주 형제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역시 그 일남 일녀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일남 일녀를 되겠어요. 지금 생각은 전부 하나나 둘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복이 엄마예요. 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18년 됐죠. 네. 아기 몇이십니까? 자녀. 네. 아들만 4형제예요. 아들만 넷. 어떻게 대개는 뭐 아들 낳으면 그만 난다는데 아들을 넷 계속 낳으셨습니까? 딸 낳으려고 계속 낳았죠. 거긴 좀 특이한 경우시네요. 누구십니까? 지용이 엄마예요. 네. 아기 몇이십니까? 아들만 둘이에요.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10년이요. 지금 단산하셨습니까? 네. 더 나실 생각을 없어요. 본인 스스로 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김혜리 엄마죠. 네. 애들 몇이십니까? 9남매죠. 9남매요? 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요? 29년이요. 처음에 몇 날라고 그러셨습니까? 생각에. 서른 날라오는데 딸만 계속 낳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바랬겠다면 이렇게 많이 낳죠. 서너 날라고 그랬었다고요? 네. 근데 지금 아홉이라고 그랬죠? 네. 아홉이 모두 하나 여웠죠. 그리고 그럼 8남매 데리고 있죠. 8남매. 네. 남자매 여자매. 남자 하나죠. 예. 그 남자아이 하나 낳기 위해서 계속 낳으시는 거로. 네, 아빠가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낳게 됐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머님께서는 몇 남매 두셨어요? 5남매 뒀어요. 네, 아드님은? 아들 둘, 딸 셋이에요. 네. 아드님이 아래쪽에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아들이고요. 네. 또 아들 더 낳으려고 내 딸 셋 낳다가 또 막내가 아들이에요. 아드님 처음 하나 낳으셨으면 그만 따님 몇 분 두시고 고만 낳으셔도 됐을 텐데요. 옛날에는요 아들 한 낳으면 외롭다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낳았었어요. 네,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했어요. 자녀분 몇 분 두셨어요?
지금 사내 하나예요. 아직 하나세요? 네. 더 나실 계획입니까?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네, 시어머니께서 네. 협조해 주셔가지고 하나로 끝내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아드님을 낳으셔서 더 안 나신다는 말이 쉽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를 잠깐 들어봤고 또 네. 댁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한 9쯤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은 물론 없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낳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족 계획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황호영 기자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황 기자. 예. 네. 예. 가족 계획이 안 되는 이유 취재를 좀 하셨죠. 네, 지금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아 선호 사상이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내 아이를 낳겠다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관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신라 시대로 올라가면 27대 선덕여왕이나 28대 진덕여왕, 그리고 51대 그 진성여왕은 여성으로서 왕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고려나 네. 이조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후천적인 사상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풍미하는 그 사회적 그 한 사조가 되면서 인구 증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노인분들의 생각을 잠시 들어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할머니가 두 자녀를 안고 올라가시는 모습인데 달성공원에서 대구 달성공원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네. 지금 노인분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출가 원인인데 뭐 그 소리는 나무 짓건데 그 나무 자식이라 낳기는 내가 낳지만 그 자식은 나무 자식이라. 아들 보다가 며느리가 나쁘니까 딸이 좋다 하지만 그건 다 절대 거짓말. 그 속속들이 그거는 아들을 왜 더잡을 사람이 없는데 암만 인연이 없다 해도 자식을 다 그게는 아들이 최고라요. 아들. 급한 일에는 아들이 먼저지 딸이 먼저 아닙니다. 현대 환경에 맞게 두 자녀요.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요? 한 자녀나 두 자녀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자녀 하나 낳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이는데요. 아무래도 얘가 혼자서 커나가면 이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두 자녀를 원하고 있어요. 셋이면 아주 단란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냥 한 자녀만 잘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능력만 닿는다면 아들 둘에 딸 하나 셋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딸만 2명을 두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낳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쯤은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글쎄 저도 아들만 낳을 수 있다는 확정만 있으면은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딸만 2명을 두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좋은데요. 지금 뭐 모친께서 너무 고집이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지금 모친이 이북서 내려오시고 지금 저는 외가지고 하는 분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그 종산의 문제라든가 기타 따르기 때문에 지금 모친은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공하지만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지금 모친께서 아들 하나씩 원하고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더 낳을까 싶습니다. 예, 딸 둘로서도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낳을 계획은 없습니까? 예, 뭐 별로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하나 더 넣으면 싶습니다. 예, 아들 꼭 하나 더 넣으면 싶어요. 며느리께서는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도 없고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자신도 없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들으신 말을 정리해 보면 그 노인들의 말씀 가운데 나만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대를 잇겠다는 지극한 인간적인 면하고 두 번째는 노후의 의지를 하겠다는 노후 의지를 생각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 젊은 여성들은 한 두 자녀 남아 선호는 하지만은 두 자녀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자신을 표명하고 웃고 그러는데 그럼 막상 자기가 두 딸을 낳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세 가족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두 딸을 놓고 난 뒤에는 그 계속 아들 놓기 위해서 딸 낳기 행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경북 월성 지방에서 7 딸만 7명을 가진 한 가정을 찾아봤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딸만 7명을 가진 한 가정을 찾아봤습니다. 가족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딸 2명은 나가 있고
요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입니다. 딸만 7명을 두셨는데 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가 몇 대 정손이기 때문에 예, 참 아들을 낳고 싶어 참 낳아 몰랐고 이 오늘 날까지 참 이때금 쏘가 나오다가 아주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도 외동동 하나를 낳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말이죠. 예. 낳을 자신 있습니까? 힘은 있습니다만 전사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려보고요. 또 삼신도 다 타면 아들을 넣는다 그래가 무거리 됐다 삼신도 다 타본 적도 있고 탄약도 지어가지고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 속다 보면 애들을 참 딸을 7이나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그 아들을 낳겠다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는 소문난 절을 찾기 시작하죠. 경주에 있는 한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며느리와 한 그 딸만 한 명 둔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나가서 불공 드리는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발언을 하는데 득남이라든지 생남이라든지 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글쎄 나온데 득남 발언이고 생남 발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성이 지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에 지금 코가 잘려진 부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부처님 코를 갈아 마시면 먹으면 아들 낳는다 해서 경주 지방에 있는 부처님이 대부분이 코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저기 굴불사 사면석탑입니다. 사면으로 그 석불이 조각돼 있는 부분인데 저기서도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효과가 높다고 그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또 돌을 갈고 있는데 저 모습은 돌을 갈면서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쭉 취재를 하면서 그 아직까지 그 시골에서는 그 여러 사람들을 딸만 둔 가정에서는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끝숙이니 말숙이, 말자, 붙들이, 붙든다는 말 왜 그러냐 했다면 끝 부분에 이제 아들은 그만 붙들자는 말로서 아들 하나 붙들자. 네, 붙들자. 라는 말로 이제 했는데 심지어는 그 분숙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분숙이. 그 왜 그러냐니까 충청도 지방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딸 넷을 들고 다섯 번째 낳은 아기가 또 딸이었습니다. 하도 분하다고 분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그 할아버지는 그 자기 6번째는 아들 낳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어진 그 이름이 하늘이 감동해서 아들 주지 않느냐 해서 아직까지도 자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함께 공감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상당히 뿌리 깊은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할아버님 할머니 말씀 들으면 저 같은 딸은 아예 소용이 없다 그러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남아 선호 사상, 남녀 차별 뭐 이런 문제가 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게 돼 있습니다만은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여자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최춘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그 남녀 차별, 아들 선호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그 평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아들이 딸보단 낫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는 유능하고 유리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없어지긴 참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잘 그 많이 들어본 얘기 가운데 신은경 아나운서도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그 고급 여성 인력이 사장되고 있다. 여자 대학 졸업한 여자 대학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다. 취직난이다. 뭐 저 입사 이 광고에 보면은 병역필 ROTC 환영이라고 돼서 아예 응시 자격조차
절차 박탈을 한다. 이런 얘기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 아니고 해마다 듣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잘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질 않습니다. 또 그 임신하거나 그 결혼한 그 여교사 여직원들을 그 사직을 그 종용을 한다거나 또 실제로 또 이게 해임을 시켜가지고 무리를 빚었다는 그런 뉴스가 더 이상 우리한테 그 새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남아 선호 사상, 남성 우위 사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단적으로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자면 그 여성 근로자 가운데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자신은 포기하고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양보를 하고 오히려 자신은 그 취업을 해가지고 그 학비를 그 보탬을 주고 있는 그 여성 근로자가 많죠.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갸륵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런 그 여성 근로자들이 엄마가 됐을 때 과연 그 아들 선호를 하지 않고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그 남녀 그 정년의 차별이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그 국영 기업체인 그 한국전기 그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교환원의 그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교환원의 정년이 43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직원은 55살이죠. 그런데 그 교환원의 정년이 43살이 된 것은 올해 그 5월부터 43살이 됐습니다. 그 작년 1월에 그 교환원들이 최신부에서 전기통신공사로 이첩이 되면서 전부 그 55살의 그 정년이 할 수 있었는데 올해 5월에 법을 갑자기 고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최신부 시절에 교환원의 정년이 43살이었다. 그러니까 그 최신부 시절의 인사 규정을 따르겠다는 것인데요. 최신부 시절의 그 공무원 임용법의 단서 조항에 의해서 다른 기능직 공무원은 모두 정년이 그 58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많은 그 교환직만은 43살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아 선호 사상이라든가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정부가 오히려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여성 스스로도 당연시하고 있는 그 남성 우위, 그 아들 선호 사상의 그 얘기하고 정년 차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한 교환원의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 월급 받는 동생 학비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교육 기회를 본인은 포기한 셈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자이니까 고등교육을 포기했지만 남동생은 교등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 나가서 많이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배영을 쌓아도 되지만 남동생은 사회 나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남자와 여자와의 정년 차별이고 그다음에 그 고용 관계에서도 40이 넘어서 특별히 그만둬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보다는 전체 우리 그 교환원의 문제도 있고 직업 여성에 대한 차별적 측면에서 고쳐야 한다.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공정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밝히고 또 40세 이상이라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교육에서도 아들 선호를 조장하는 그런 요인이 그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 식탁을 뭐 이 젓가락을 수저를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없는 풍경이고요. 또 만약에 단추를 달아입는다거나 그러면 그건 얘기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우리 실정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에는 그 남자아이도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죠. 남자아이가 엄마로부터 그 단추 다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 남녀 차별해서 키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젊은 엄마들조차도 아들이 저렇게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또 딸 집에 가서 사위가 그 부엌일 거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대견스럽지만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며느리 그 부엌일 거들어주는 거는 참 그 안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제일의 쭉 그 의식으로 보면은 남자는 이런 걸 하고 여자는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선천적인 역할을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대는 각자 일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닥쳐지는 일은 다 자기가 하도록 식사 때가 되거나 뭐 바느질을 하거나 또 청소 뭐 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구별 없이 상당히 잘 도와줘요. 저를. 모든 교과를 우리가 종합해 볼 적에 모든 등장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인물 또 주인공
그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전 교과를 중심으로 볼 때 4분의 3 이상이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인이나 역사적 인물은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 등장인물조차도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이 이렇게 수량적으로만 약하게 대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사회적 역할, 직종 일로부터는 여성은 거의가 다 제외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지도적 역할에 있어서는 여자가 제외가 돼 있고 또 힘드는 일, 앞장서는 일 이런 면에서는 또 여자가 뒤에서 이제 보조역으로 밀려나 있고 또 학급에서도 발표하는 어린이는 대부분이 또 남자 어린이로 되어 있고 또 한국에 있어서 가장 여성 직종이 그래도 많이 모여 있다는 교사직에 있어서도 교사의 이미지도 대부분이 남자 교사로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그 교과서의 사파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걸로 볼 적에 교육의 그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방법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이 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남아 선호사성이라는 것은 저는 근절될 수 없다고 보고 또 그것이 근절될 수 없는 한 저는 인구 문제의 근원은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그 고정관념의 반영에서 그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과서 편찬자가 미리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남아 선호, 남녀 차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후천적인 유전인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 아들이 딸보다는 자식으로서의 그 투자 효과라든가 가치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에서의 상황이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춘혜 기자 그러고 보면은 저 엄광석 기자보다 앞에 좀 얘기할 기회를 줄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무심코 한 일들이 이런 뿌리 깊게 이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볼 때 놀랍군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은 바뀔 수 있다 그러지만은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대를 잇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딸들은 족보에도 못 올라가거든요. 사위는 올라가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문제가 많죠. 그런데 한 가지 그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인구 증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도 아마 남녀 차별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만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또 여권이 신장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역시 남성 못지않게 국가 발전을 위한 민주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변모하는 현대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법적주의는 아직도 남녀 평등을 찾지 못한 일면도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10조는 남녀 평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여성 차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법으로 민법 가운데 친족과 상속편을 들 수 있는데 흔히들 이를 가족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호주 제도인데요. 이제 그 한 집안에는 이제 호주가 꼭 하나 있게 돼 있고, 근데 그 호주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꼭 남자라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뭐 여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맏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만약에 이제 손자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둘째 아들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 아들들이 되게끔 돼 있고 대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강제가 돼 있어요. 그게 뭐 아무리 둘째 아들이 똑똑해서 대를 잇게 하고 싶어도 맏아들이 이제 꼭 대를 잇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근데 아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딸도 호주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은 그냥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입부혼이라고 한 걸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남편을 자기 집안에 이제 호적에 넣어가지고 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바라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법률적으로 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꼭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꾸 조장하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지금 물론 전통적인 가족제도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들, 딸을 구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로 잇고 싶다면은 딸로도 대로 잇고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저 앞으로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꼭 호주를 상속하는 제도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 범위 같은 걸 봐도 지금 불교 혈족은 8촌까지 이제 인정하는데 모계는 이제 4촌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인척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그 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쪽 인척은 이제 불교는 8촌이고 모계는 4촌 이렇게 넓게 인정하는데 처가 쪽은 불가 장인 장모만은 친족이다. 이렇게 아주 그 차별을 심하게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만약에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부간에 같이 번 것은 이제 결국은 같이 나누도록 돼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 이제 그 자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이 여자에게는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여자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결혼했을 때도 반드시 그 남자가 호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꼭 남자 호주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같이 호주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호주 상속 제도가 있으니까 반드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천부적 남녀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성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자연히 아들의 출산을 고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현행 가족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법적 지위에 따른 남녀 차별은 계속돼 인구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민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민법 가운데 가족법 편은 개정 거론 사항이 전체의 32%에 달한다고 밝히고, 전면 개정 시 가족법 체계가 크게 변화돼 국민 생활이 오히려 동요될까 봐 좀 더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며 개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족법을 개정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언제 개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 내용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법 개정이 국민 생활에 일시적인 동요를 가져올지라도 가까운 장래에 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 개정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군요. 네.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뜨리는 분, 느끼고 계시는 분 많이 계셨지만은 새로운 각도로 한번 조명을 해봄으로써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죠. 네. 아까 저희가 봤을 때가 기억나세요? 3,999만 8,034명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늘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강성희 아나운서. 네, 자 34명까지 늘어나는 걸 보셨고요. 32명에서 그러니까 7시 7분경에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요. 3,999만 8,032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9분, 8시가 가까이 오니까요. 42분경에 경과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3,999만 8,09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 43분 동안에요. 제 계산이 12명. 아니죠. 32명에서 94만 38대니까 62명이 늘어났어요. 네. 51초에 한 명꼴로 거의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인구 참고서만 말씀드리면은요. 46억 3,062만 635명 7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13,000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그 사이에요? 그렇죠. 예. 2초에 5명씩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제가 지금 이 인구 시계판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인구 문제 알고는 있지만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요. 시계판을 바라보면서 자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늘어난 숫자 말이죠. 벌써 한 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63명이 됐는데요. 40몇 분 동안 63명이 늘어난다는 이 사실을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면하지 않고 계속 저는 이 시계판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저기에 올라가는 숫자가 이제 한 사람 낳았구나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나오고 또 세상 떠나시는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순전히 늘어나는 인구가 그렇다는 거 이거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 시계를 통해서 자꾸 그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여기 방청석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저희 좀 얘기 좀 나눠보죠. 네. 신인경 씨 좀 가서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인구 시계를 잠시 봤습니다만은 네. 이 4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감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원종배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 남대문에서 한국은행 본점 사이 그러니까 남대문로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는 지금 어두움을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에 지친 피곤한 모습으로 작은 공간이나마 조금은 쉴 수 있는 내 집으로 향하는 많은 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더운 날씨가 더더욱인다나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인구가 4천만 명이고 또 식량난이 어떻고 주택 보급률이 어떻고 이렇게 많은 수치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과연 많은 분들에게 실감 정확하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해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에 나와 보시면은 거리에 나와서 퇴근길에 집을 향한다든지 아침 출근길에 직장을 향하든지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인구의 심각성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 많은 인구 속에서 비좁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그 퇴근길로 향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잠깐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실례 좀 할까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을 하신다면은 자녀를 몇이나 두고 싶으세요? 둘이 좋겠죠. 둘,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면 좋겠지만 글쎄요. 아들들이 좋겠는데요. 아들 둘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딸 둘이라면은요?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습니까? 이 버스를 타시면 정말 더 더우시겠죠? 겨울 같으면 그래도 더워도 참겠는데 이 버스 속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 더위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요새 점점 가면서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얼만큼 줄여나가야 할는지 그런 심각성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직접적으로 나랑 연관이 글쎄 아직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닿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아무튼 거리에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올 때 초시계를 갖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 거리에 얼마나 많은 시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갈 것인가 하고 제가 초시계로 그 사람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 거리를 나와 보셨다면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잴 수가 없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4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평방 킬로미터당 10,000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서울의 거리 비교가 안 될 정도겠죠. 더욱이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보다는 더욱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땅을 밟고 있습니다.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자면은 정말로 인연을 맺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정도입니다. 시내 중심가를 한 10분 정도만 걸어야 할 일이 있어서 걷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깨를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때 밀리고 또 때 밀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빽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지나치고 있지만은 때로는 얼마나 이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의 수치를 올려야 할런지 아마 불쾌지수 측정에 이제는 인구 문제도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퇴근길을 향해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서울인지 과연 생각을 한 번쯤 우리들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정비 아나운서 지금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온다는데 많이 오고 있나요? 네,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집을 향하는 발걸음 때문에 이 비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본점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남대문에서부터 쭉 제가 걸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바로 한국은행 본점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도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예. 자녀분 몇 분 두셨어요?
난 아들을 사형기도 없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럼 우선은 제가 다복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두신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네. 시방보다 좀 많이 뒀는 것 같아요. 네, 누가 그렇게 많이 낳자 그러셨어요? 너저 긁어도 걸지면 무작정을 그냥 뭐 놓다보자 그러댔지요 뭐.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따님이시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낳으셨다는데 네. 아드님을 처음부터 낳으셨는데도 그렇게 많이 예. 두셨나요? 내가 빨리 못나 가면 아들이 너희 딸이 너희야요. 네. 아들 너희 딸 너희래요. 네. 그러면은 아저씨가 그렇게 두자고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아주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입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 누가 뭐 자꾸 더 두자 덜 두자 말도 없이 그 집 자꾸 놓다보자 그렇게 됐죠. 그러셨다릅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가운데 그냥 낳다 보니까 또 그렇게 낳으신 분이 계신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 계신데 자녀들 몇이나 두셨습니까? 네, 아들만 냈었어요. 어떻게 아들만 넷을 두시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3대 독자의 아빠가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아들을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 아들을 낳게 되다 보니까 자꾸 낳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생각은 어땠습니까? 저는 낳고 싶지 독자 않아. 집에 들어가서 좀 흐뭇하다고 생각 들어요. 흐뭇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만 낳아야 부모님께서-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 생각은 좀 그만 낳았으면 하는데 네. 부모님은 더 낳기를 원하시니까 네. 제가 또 그 집의 풍속을 따르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좀 낳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군요. 여기 계신 분 지금 자녀들 몇 두셨습니까? 6자매예요. 6자매. 딸만 6입니까? 딸 6 두었다고 해서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는 분은 없었습니까? 뭐 잘했다든지 아니면 아유 어떻게 딸만 6을 두느냐는 둥.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동네분들 걱정을 많이 해요. 딸을 6 둔 데 대해서 어떻게 남편의 고집이 그런 건 컸습니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딸을 이제 셋째는 좀 바래봤어요. 솔직히 네. 얘기죠. 그러고서는 넷째는 이제 혹시나 이제 또 그때도 아들인가 하고서 나고는 둘은 지가 몸이 산후래요. 네. 의학적으로도 다 건치려고 해봤지만은 네. 되지가 않고 산후로 지가 이제 발을 못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를 낳는데 몸질을 또 못하고 네. 그 다음번에 부담 없이 지 몸 때문에 난 거죠. 네. 6을 낳고 7째는 어떻게 안 낳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유, 안 낳죠. 이제는 어떻게 제 몸도 결정하셨습니까? 건강하고요. 제 몸도 좀 건강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이죠. 그런 사정에 의해서 네, 여기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아저씨께서는 몇 자녀 주셨어요? 2남 1여였습니다. 2남? 네. 1녀요? 네. 네, 셋 두셨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교육 관계도 그렇고 둘만 달라고 했는데요. 네. 집에 사람이 하나 더 낳자 그래서 하나 더 낳습니다. 옆에 계신 아주머니하고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아주머니신 것 네. 같은데,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딸 하나 있어야 되겠게요. 네, 아 그러니까 위로 아들 둘 네. 두시고요. 네. 아, 네. 밑으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네. 하나 더 낳자고 그랬더니 이제 안 낳겠다 그래요. 네. 그러는 걸 딸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요. 네. 그 아들이 돼도 이제 안 낳을 테니까 이번에 하나 더 낳는다 그러고 낳았어요. 그렇게 꼭 맞추셔야 됩니까? 글쎄요. 딸도 있어야 좋다라 돼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할아버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아드님 계세요? 아들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옛날에 섭섭하신 일 많으셨겠네요. 그 섭섭한 줄 몰랐는데요. 지금에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젊은 분이나 연세 잡순 분이나 거짓말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는 자녀를 그렇게 탐을 내질 않았어요. 두 집에서 조카 형님이 남매 두고 난 딸 하나만 두고 글로 형제가 다 만족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젊어서는 몰랐는데 이제 늙고 나니까 아들 입속에 남이 좀 소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생각은 아직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할아버님 생각이 오히려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러시네요. 네. 또 여기 또 젊은 남자분 한번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누구시죠? 정은식입니다. 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9년 됐습니다. 9년에 아기는 몇이십니까? 딸만 둘입니다. 딸만 둘. 혹시 지금 장남이십니까? 네, 제가 차남이기 때문에요. 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놓고 안 놓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에 차남이시긴 하지만은 조금 전에 그 할아버지처럼 늙은 다음에 좀 소원하다 하는 그런 생각 안 들을까요? 늙어가도 돈만 있으면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딸한테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세대 늙어가 딸한테 의지하기 뭐 우리 나름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죠. 부부끼리 살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딸만 둘 둔 데 대해서 별 뭐 불만 같은 거는 불만 안 해요. 없으십니까? 부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같이 동감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중계차가 여러 곳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전주를 불러서 그곳 사정은 어떤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전주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전주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중앙동 일가 조홍익 씨 댁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결혼이 10년이 넘으신 그런 두 분님들 계신가 하면은 결혼이 이제 2, 3개월뿐이 안 되시는 분, 또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 숫자로 그 설명을 해줬고 또 거리에 붐비는 그런 인파로도 실감 있게 그 설명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시는 주부님들도 굉장히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만 해오셨는데 이제 오늘 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좀 얘기를 사전에 나눠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죠. 아주머니 저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8년. 슬하에 몇 남매? 남매도서 2남매. 일남 일녀. 그러면은 일남 그렇습니까? 네, 아주 아까부터 아주 귀엽게 그냥 놀고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애 아빠께서 혹시 하나나 더 원하시는 느낌은 못 받습니까? 아니요. 네, 아주머니께서는 어떠시고요? 저도 그만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그 절차를 밟으셨나요? 네, 수술했어요. 아빠가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됐어요. 15년. 네. 슬하에 몇 남매? 형제를 뒀어요. 형제. 딸 혹시 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됐어요. 좋습니까? 네. 예, 아빠는 딸을 더 예뻐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혹시 그 아빠께서 딸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그 느낌은 혹시 못 받으셨는지요?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 필요로 생각하지 안 했어요. 네, 결혼하신 지가 15년. 그러면은 그 결혼하시기 전부터 가족 계획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셨겠습니다. 네, 저는 전에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친정에도 형제분이 많아요. 시댁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 어린아이를 둘을 꼭 두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네, 아주 마음 잡수신 대로 돼 있습니다. 네. 아주머니께서는 그 오늘 프로그램을 쭉 보시면서 말이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놀랐어요. 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느낌이셨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또 다른 느낌이 아니셨을까요? 글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쪽이 결혼을 안 하셨고 지금 결혼하신 지가 3개월뿐이 안 되셨죠. 예, 결혼을 지금 3개월 전에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혹시 그 조금 제안을 해보자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까? 정확한 대답은 않고요. 약간만 비추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둘 하나? 둘이면 좋겠어요. 둘. 그러면 아들만 둘, 딸만 둘 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왕이면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어때 결혼을 하신다면은 결혼 승낙을 하시기 전에 자녀를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만 두겠다. 아들 하나만 두겠다. 딸 하나만 두겠다. 혹시 그 남편 되실 분에게 승낙하기 전에 혹시 다짐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요, 하고 싶은데요. 그게 마음대로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취소할 그런 각오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세상에 둘만 갖고도 좋거죠. 근데 그런 말을 더 많이 낳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면 지금 각오는 어떠십니까? 하나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들, 딸 구별 않겠습니까? 예. 거리에 나가셔서 그 느끼셨던 거고 오늘 밤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느꼈던 거고 혹시 다른 점 없습니까? 너무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뭐 다 판단이 서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시책에 맞춰서요 좀 호응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밤에 이곳에서 텔레비전을 쭉 지켜보시는 분들과 얘기를 조금 나눠보았습니다만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꼈던
인구 그 수치 그러나 지금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귀엽게 이렇게 혼자서 놀고 있습니다만 자, 이 귀여움 이것이 바로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쭉 서울에서도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 그 수치 하나를 생각을 할 때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더 훌륭하게 더 잘해서 키우려면은 그래서 조금씩 나서 조금씩 더 훌륭하게 키우자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전부 이쁘다. 옛날에는 전부 코 흘리고 못생기고 참 형편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다 예쁘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숫자가 적어서 잘 키웠다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전체 잘생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적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만나면 가끔 몇 남매 두셨습니까? 뭐 5형제 뒀습니다. 다복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얘기조차도 우리의 인구를 늘리는 큰 어떤 그 요인이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서 인구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러한 뿌리 깊은 그런 사상 그런 걸 좀 없애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데 해결책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본다면은 어떤 그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의식의 어떤 그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또 모아질 것 같고 또 제도적인 문제에서 불이익을 준다, 즉 여자는 불리하다 하는 그러니까 남자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한 서너 가지로 뭉뚱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드리면서 얘기 듣겠습니다. 먼저 외대 사회학과의 이흥탁 교수 나와 계신데 설명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보셨죠? 함께 느끼셨을 때 몇 자녀 두셨습니까, 이 교수님?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 아들 둘이기 때문에 그만 나셨습니까?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원래 아들든 딸이든 둘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6.25 이후에 베이비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이 인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이 아이를 낳는 사람의 수, 다시 말해서 가임 여성의 수가 증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증가하는 가임 여성 중에서 실제로 피임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인구 증가가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1965년에 가임 여성, 여기서 가임 여성이라는 것은 15세에서부터 49세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 여성 수가 1965년에 650만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여성 수의 45.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75년, 85년에 들어가서 가임 여성 수가 1,1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이라는 것은 전체 여성 수의 54.3%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가면은 가임 여성 수가 1,300을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여성 수의 54.4%를 차지하는데, 이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는 이 비율, 이것이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지 않고 비교적 저연령층, 다시 말해서 20세에서 29세 표에 보시면은 이 사이는 다 출산 여성들에 의해서 인구 증가가 상당히 가소가 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20세에서 29세 사이에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 이것이 연평균 전체 출생 수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하면 한국의 경우에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러면은 이 다출산 여성들, 다시 말해 20세에서 29세 여성들이 이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시 덮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1965년에는 228만 4천으로서 전체 여성 인구의 16%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85년 앞으로 2년 후면은 이 다출산 여성 수가 413만 7천 네. 해서 전체 여성 수의 20.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2000년에 들어가면은 이 다출산 여성 수가 390만 7천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여성 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2000년대 20세, 29세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7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70년대 후반에 태어났거나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 계획의 영향을 받고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이만큼 인구수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표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인구 이 다출산 여성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앞으로 한 4, 5년 후에 평균 잡아서 모든 여성이 2명의 자녀만 가지거나 아니면 2명 이하의 자녀를 가지는 것을 가정을 하고서 이런 추계가 나오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이 82년 조사에 보면은 한 자녀만 두고 피임을 실시하는 여성이 전체 이 여성의 24.4%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임 실천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앞으로 인구 증가를 계속 채찍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런 말이 통했지만 이제는 둘이 많다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럼 법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주대 법학과의 오선주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남아 선호 사상 불식을 위하여 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경제적 여성의 활동 측면의 두 가지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그 친족 상속보상 우리나라 호주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호주 제도가 지금은 그 민법에 열거된 것과 같은 호주의 권리 의무가 사실상 관념적인 것으로 변하고 실질적 호주의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호주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남자가 가통을 이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원하는 가정이 있고 아들이 낳을 때까지 계속 자녀를 낳는 그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4년에 우리 이 여성들이 보험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를 구성하였을 적에 우리는 이미 인간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그 민주적 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남녀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법 개정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는 인구 정책까지 감안해서 호주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사부에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발표하는 데 보면은 민법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감하게 호주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남자를 기다리기 위한 인구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회 경제 활동에 있어서 여성에게도 기회의 균등을 주어야지만 남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하나만 낳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는 이 조항을 여성 스스로가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보사부 정책에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딸만 둘 가진 이 노부부의 노후 생활 대책 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의 노후 생활 보장이 사회 보장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법적인 제도 측면에서 보장이 되어야지만 아들을 낳겠다는 사상을 줄일 수 있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남녀 평등이라든가 무슨 법적인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호로 그칠 게 아니라요. 네. 바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비단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해결한 나라는 없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머리를 써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범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모습과 방법들 함께 알아보죠.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면적의 국토를 가진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는 247만 명으로서 무려 900만 명이나 되는 서울 인구에 비하면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 나라 인구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인도 등 여러 민족이 얽혀 살고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인구 조절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 소득이 무려 5,000불이 넘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나라입니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 제1의 인구 조밀지대로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나 현재는 성공적인 가족 계획으로 인구 증가율을 독립 당시 2.5%에서 17년 만에 1.2%로 끌어내려서 인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6년에 시작된 싱가포르의 인구 조절 정책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은 보건성 산하의 인구 조절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가족계획 및 인구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수에 따라서 생활의 혜택과 불이익, 즉 부담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족계획국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이 제도를 적당히 배합해서 실시함으로써 인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what are known as the social policies, that is 우리는 모든 부모들에게 혜택과 불이익, 즉 생활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인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2자녀를 가진 여성이 또 다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갈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병원비를 더 많이 물리는 방법으로 억제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억제책의 한 가지는 2자녀 이상을 낳는 직장 여성의 경우 산후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는 2자녀만 가진 부부의 아이들은 진학할 때 부모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죠. 싱가포르이 성공적으로 인구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높은 경제 성장과 안정된 사회적 발전을 들 수 있고 여기에다가 모자 보건을 위한 좋은 의료 시설과 완벽한 의료 서비스 제도 그리고 가족계획 협회 등 민간단체의 활약도 인구 조절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침 싱가포르 시내의 프라자 싱가포르 백화점 2층에서는 가족 계획에 있어서의 남성들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캠페인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캠페인 좀 설명해 주실까요? The overall aim of this exhibition 이번 전시회의 전반적인 목적은 남녀가 모두 가족 계획에 참여하는 의욕을 진작시키는 데 있고요. 모두에게 피임 방법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남성이 피임하는 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의 피임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고 또 남성이 가족 계획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71%가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오는 2030년까지 출생과 사망 숫자가 같아지는 인구 증가율 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 층의 남녀들에게 여성의 출산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조혼과 조산을 억제하고 2아이의 터울을 가능한 한 늘리는 문제를 강력히 권장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경제, 사회적인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가 되는 일본의 총인구는 1억 1,9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318명으로 세계 제5위. 인구나 그리고 밀도 면에서 볼 때는 일본은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구 증가율은 0.7%로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적 낮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앞으로 3, 40년 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볼 때 일본은 우리보다도 면적이 4배가 더 넓고 또 인구는 3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만은 인구 증가율은 10만 명으로서 우리보다 조금 많은 숫자고
그리고 증가율은 오히려 우리보다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인구 증가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인구를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자녀는 많이 갖지 않으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두세 명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계획에 관해서는 각 가정에서 스스로 하고 있고 정부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요청을 해서 필요한 지식만을 보급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民間の団体にお願いいたしまして、そのための知識、そういうものの普及は図っております。 앞서 후생성 당국자의 설명에도 있었듯이 일본 정부가 가족 계획을 서둘러서 앞장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각 가정이 개개인이 알아서 솔선수범하는 가족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정영석이었습니다. 네. 싱가포르와 도쿄의 경우를 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그 제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장치를 해놨다 그러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 만약 세 자녀 이상 둔 가족이면은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을 한다든가 또 세 번째 아이를 낳는 그 직장 여성들한테는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죠. 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든지 네. 그런 어떤 그 제도적인 불이익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에서 이러한 것을 활발히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시작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계획으로 세 자녀 이상은 입사를 금합니다. 저는 지금 가족 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산시 서구 신평동에 있는 한국파이버를 찾아 나섰습니다. 유리섬유 종합 메이크는 이 회사의 첫 번째 사실은 바로 가족 계획입니다. 회사에 들어서면 복도와 식당, 화장실 등 구석구석에 적게 낳아 엄마 건강, 잘 키워서 아기 건강, 내가 한 가족 계획, 생활 안정, 직장 안정 등 가족 계획 표와 포스터가 눈에 띕니다. 월급 봉투에는 83년은 가족 계획 실천의 해란 표제 아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세 자녀 이상 사원은 승진, 임금 인상을 억제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사원들에게 가족계획 정신을 항상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500명의 종업원 가운데 불임시술 대상자가 92명 있는데 올 들어 17명을 포함해서 모두 32명이 불임시술을 받아 35%의 불임수술률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나머지 대상 사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계몽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가족계획을 펴게 된 동기는 개개인의 능력에 알맞게 단란한 가정을 가진 종사원이 아무 잡념 없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서 이 운동을 펴게 됐습니다. 회사의 이 같은 가족계획 운동은 이제는 가정에까지 파고들어 부인들에게도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인구 문제로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회사의 사교도 그렇고 제 생각으로도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니까는 한 명만 대놓고 간두기로 생각. 이 회사는 이제 회사 자체뿐 아니라 가족계획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부터는 전 사원에게 반상회에 꼭 참여해서 반상회를 통해 가족계획 계몽을 펴고 부산과 경상남도 내 종업원 100명 이상인 600여 업체에는 가족계획 사업 전개라는 홍보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계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에 있는 삼양 타이어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10여 년 전부터 가족계획 운동을 벌여서 지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직장이 됐습니다. 삼양 타이어 공장이 추진해왔던 가족계획 시술 성과를 보면은 첫 해인 3년에는 사원의 4%였던 것이 2년 후인 75년에는 47.8%로 늘어났고 79년에는 71.2% 그리고 지금은 80%로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유급휴가도 줘보고 또 수당도 줘보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실적이 부진할 때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승진이나 승급 또 포상 이런 제도를 다시 생각해서 해서 연구 피임을 하지 않는 사원은 이게 대상이 되지만은 그 상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다시 또 마을 금고 혜택을 우선 주시고 사원들의 장학금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피임에 무슨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장님께서 휴가를 주되 여자분들이 하는 수술에 한해서는 2박 3일로 입원을 시켜서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해가지고 또 교통 편의까지 다 봐주시면서 가족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가족 계획 시술을 받은 사원들은 초조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으나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할 때마다 여유가 있고 또 무남 동료처럼 귀하게만 느껴져서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는 정만이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1971년도에 가족계획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인구 또는 자기 활동 영역에 따르는 그 허용 능력이랄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2 자녀만 낳아서 성장을 시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한 사람을 병원에서 잃고 말았습니다만 주위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도 본인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가족계획 보건 수술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도 상당히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 자녀를 보다 더 훌륭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히려 내가 보강하고 또 내 자신의 그 생활 영역으로 봐서도 오로지 이 시점에서 내가 과감하게 단념을 하고 생활을 해나간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가족계획은 무엇보다도 당면한 과제고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새삼 이 자리를 통해서 느껴보고 평상시에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이렇게 단란한 가정이 이룩됨에 따라서 엄마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뒷일이 문제지. 예? 이제 우리가 뒷바라지를 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만 나야지 이제 많이 나가지고 뒷바라지를 못 해주면 애기들한테도 이제 피해도 많이 가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둘러앉기 운동을 추진해왔던 2,400여 명의 삼양 타이어 공장 사원들이 이처럼 하나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는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건강하고 명랑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곧 가족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만 해준다면 문제 해결이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구석구석 완벽하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 할머니들 열둘 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할머니들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낳는 대로 100% 완전하게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운동을 좀 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부인들과의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좀 그 가족 계획 피임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모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예. 이 기자는 몇입니까 아이들? 지금 하나고 지금 배 안에 하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까? 둘 남은 그만입니까? 더 그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피임에 대해서 취재하신 걸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피임률은 그 매우 낮습니다. 그 당국의 집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현재 피임률은 전체 가임 인구 가운데 58%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그 외국의 그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 75%나 70%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그 폭발의 하나의 그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 주재팀은 왜 이렇게 우리의 피임률이 낮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그 피임기구 생산 공장부터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공장의 그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은 월간 한 2,500만에 생산하고 연간으로 말고 한 3억 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인데요. 그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는 그러니까 한 2억 개는 수출을 하고 한 1억 개는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수 쪽 판매 그 증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쪽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한 2% 내지 3% 증가를 하고 수출은 한 15% 내지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장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20여 개의 제약회사들이 그 불착식이나 먹는 약, 좌약식 등의 다양한 일시 비행기구나 약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의 대표가 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량은 별로 늘고 있지 않고 주로 수출 쪽에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산된 각종 비행기구들은 일반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은 60~70%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보건소나 각종 가족계획협회 지정비용원 등을 통해서 무료나 연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구의 종류가 부족하다거나 구입 방법이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피임기구나 피임약은 일부 먹는 약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품질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였고, 콘돔의 경우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5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품질이 매우 좋다는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여의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루프는 가장 이제 우리 한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장치인데요. 뭐 별달리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지만은 자궁 내 장치를 해놓고 난 후에 자궁 후굴이 심한 엄마들은 아주 요통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또 그 불규칙적인 자궁 내 출혈, 피가 자꾸만 아주 때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자리를 잡고 다 적응만 되면은 그런 그 부작용은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피임약은 우리 한국 엄마들한테 잘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냥 꼭 입덧할 때 증세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콘돔은 아빠들이 잘 호응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현 단계에서 어떤 비임 방법을 가장 권하고 싶으십니까? 비용도 들지 않고 또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있는 루프를 권하고 싶고요. 그건 이제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한테 우리가 주로 권하는 건데요. 이 2~3개월 동안만 참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상당히 편안한 것 같으니까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루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권하고 있고요. 또 아기 낳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피임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먹는 피임약이 받는지를 한번 일단 사용해 보고 그것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질정으로 삽입하는 좌약식 피임약이 또 있습니다. 이 콘돔은 어떻습니까? 콘돔은 이제 아빠들이 잘 같이 호응만 해주면 참 좋은데요. 잘 호응도 안 해주고 또 정확하게 사용하지를 않아서 사용했는데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그 비행기구가 적다든가 종류가 없다든가 그래서 피임률이 낮은 게 아니고 그 피임에 대한 그 부족한 인식, 또 성에 대한 무지, 또 자신의 체질이나 성격에 맞는 그 피임기구나 약을 그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신중히 고른 뒤에 정확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피임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준비한 그 영구 피임 그 화면은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영구 피임도 불과 그 실패율이 0.0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그게 0.1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괜한 낭설, 뭐 영구 피임을 하면은 살이 찐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는 낭설에 너무 믿지 말고 시술을 할 의사가 있는 분은 시술을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모 기자가 피임에 관한 취재를 해줬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인구보건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신 조남은 교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그 해결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총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태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역시 남아 선호관이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인구 문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이 딸만 둘인 경우 아들을 갖기 위해서 계속 출산을 하겠느냐 하는 이 응답에 거의 전체 응답 부인의 46%가 더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또 그 조사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부인들이 꼭 가져야 한다는 그 아들 수는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서
이 딸이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남아 선호관이 존속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 수준은 결국 3명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남아 선호관이 불식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출산력 저하와 피임 실천 증대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정부에서는 물론 이 각종 이 사회적 시책이라든가 이 규제 및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각종 시책은 정부 각 부처의 각종 경제 활동 시책에 포함시켜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나라 그 부인들의 피임 실천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뭐 피임 방법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포인트가 없어서 지금 못 숙이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부인들은 전부 희망하는 수 애를 다 낳고 나서 비로소 그만 낳으려고 할 때 실천한 것이 가족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본 부인과 비교해 볼 적에 일본 부인들은 대부분이 이 터울 조절 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죠. 해서 피임 목적이 단산 목적이냐 터울 조절 목적에 따라서 이 출산 이 수준도 크게 차이가 있고 역시 인공유산이 또 크게 또 성향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유산도 줄이고 출산력자에 의한 인구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가족계획 사업이 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모자보건 사업을 통한 이 가족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아마 육성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안계준 교수님 계신데 지금 이 일본에도 그렇지만은 이 문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각자 자기 가정의 실정에 맞게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가족 성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인간다운 그런 그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겠고 각자 자기 가정의 보람 있는 보다 나은 그런 그 향상된 생활을 위해서도 역시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각자가 생각해보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져야 될 것인지 좀 더 전체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서 각 가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2시간 가까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 1시간 50분 가까이 인구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의 인구 시계는 지금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강성희 아나운서. 네네, 1시간 40분이 경과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3,992만 8,1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40분 동안에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약 120명. 32명 했으니까 119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정확히 지금 51초에 1명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대로 계속이 되면은요. 내일 밤 10시 51분경에는 어김없이 4천만이 돌파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약 850명 정도, 848명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원하지 않지만 4천만이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계판을 보면서요. 이 시계판의 그 움직임을 어떻게 늦춰야 할 것인가 저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잡아두고 싶었는데 계속하고 있군요. 여러분 저 숫자판을 머리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만 내일 밤 10시 51분 28초에 4천만이 된다 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은 어떤 정부의 시책, 정책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해결을 해야만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계획 하십시오. 감사합니다.